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2018년도 개정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라는 것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 있던 내용을 좀 명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을 여러분 취득해서 보유하다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를 할 때에 요 양도가액이 5억 원이다 가정을 해보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당시 양도가액 5억 원에다가 취득 당시 취득가액 등의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요걸 우리는 뭐라 하죠 여러분? 양도차익이라 하는 거죠. 자, 요 양도차액, 즉 3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했으니까 양도차익이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2억 원이 나오겠죠. 요 2억 원을 즉 양도 차익으로 보아서 바로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 차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거꾸로 손실이 더 커갖고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양도한 부동산이 한 사람의 명의가 아니라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봅시다. 그래서 갑이 60%로 60% 그리고 을이 40% 이렇게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공동소유일 때 그 양도자 각자가 공동소유자 각자가 바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된다. 그래서 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책이 얼마 나왔죠 여러분? 2억 원이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양도 물건은 하나지만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2명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양도자가 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60%는 얼마?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을은 2억 원에 40%는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을 각자 양도 차익에 실현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각자가 내야 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냅시다. 공동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양도할 때는 양도자별로 공동소유자 각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이제 1세대 1주택 판정을 할 때에 가정 어린이집도 이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그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양도자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에 지금 이 갑은 2개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거주하고 있는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이때 요 어린이집은 이거는 거주 목적보다는 어린이집이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마라 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때 갑은 몇 주택지로 판정하라는 얘기 여러분 1주택지로 판정하라 그입니다. 다만 이때에 이 주택을 1주택으로 봐주기 위한 예외 조건이 바로 요 가정 어린이집은 최소한 몇 년 이상 해야 되냐? 5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요 앞에 뭐가 붙냐?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2주택을 1주택으로 봤을 때는 요 최소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이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때만 요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좀 별표 2개 정도 표시하시고요.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1주택 예외 규정이죠. 또 역시 1주택의 예외 규정은 여러분 3번을 꼭 좀 기억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그래서 2번은 별표 2개, 3번은 별표 3개. 자, 요거 한번 보죠.
역시 우리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여야 되죠, 여러분?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만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지만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요거는 바로 1주택의 역시 2번과 3번은 여러분 1주택의 예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이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가진 자식이 자녀라 해야죠. 자, 부모님이 1주택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주택. 그래서 이때 이 부모님이 연로하신 거죠. 몇 살 이상이냐? 60세 이상. 60세 이상.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 60세는 바로 은퇴 연령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노인으로서 이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연령이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났으니까 이제 경제적 활동이 없으니까 이 성인인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이제 동거봉양하는 거죠. 아버님, 부모님,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모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자식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도 1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합치니까 세대를 합치니까 몇 주택이 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 2주택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 이건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좋다.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나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세대가 합쳐졌으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양도해야 된다. 이때에 요 2주택 해소 기간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세대를 합친 날 요거를 합가일이라고도 뭐 그냥 가볍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입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개정된 거는 요 5년 2주택 해소 기간 5년을 이걸 좀 더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연장된 거냐? 10년 이내로 개정됐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몇 주택이 됐다고 여러분? 2주택이 됐다. 그러면 1주택을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하나 빨리 처분하라. 그 하나의 처분, 즉 2주택 해소 기간이 바로 5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10년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뭐냐? 네가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모셔라. 그래서 네가 혹시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됐다? 좋다. 10년이라는 시간 줄 테니까 하나 처분하라. 그러면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꼭 비교해서 여러분 정리할 게 있는데 바로 이거죠. 여러분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죠.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죠.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도 1주택 여자도 1주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몇 주택이었다 여러분? 2주택이죠. 그러면 이때는 종전과 똑같이 여기는 몇 년이다? 5년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일 때는 기간을 몇 년 준다고요, 여러분? 10년이지만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일 때는 종전과 똑같이 몇 년을 준다, 여러분? 5년을 준다는 걸 꼭 좀 같이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3번까지 바로 비과세 규정이 되겠고요. 자, 4번 좀 보겠습니다. 4번. 역시 요 4번도 여러분 1주택의 예외 규정이죠. 1주택의 예외 규정. 그래서 요 1주택의 예외 규정 중에 하나에 바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거죠. 자, 이거죠, 여러분. 역시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부모님도 1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1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자녀가 뭘 받았다는 얘기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몇 주택이 되었다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는 상속 관계니까 상속이니까 이때 상속을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 상속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뭐라 표현한 거죠, 여러분? 피상속인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표현한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주택을 바로 뭐로 표현한 거냐? 일반 주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다 보니까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죠. 2주택. 그러면 이때에 이 2주택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에 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얘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몇 주택이지만 2주택이지만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으로 봐줘서 너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개정된 건 뭐냐면 이때 요 일반 주택이 상속 개시 전 소급에서 2년 전에 2년 이내에 그래서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증여발을 받았던 거였다 그랬죠, 여러분.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이었다 요게. 그러면 이때는 이 1주택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2주택으로 봐서 뭐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또는 우리 항상 여러분 주택일 때는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기 전 2년 이내에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일 때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요 상속이라는 2주택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를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상속으로부터 피상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최소 몇 년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이 개시돼야만 1주택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기도 전에 상속이 개시가 돼서 2주택일 때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지 아니하겠다 그 얘기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별표 2개 표시해 놓고요. 시험에 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합시다.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일반 주택일 때는 요 1주택 예외 규정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이 바로 우리 면세사업자의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명도 비용의 필요 경비 인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양도가액에서 우리 취득가액을 빼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양도책이 나오죠. 이때 양도책은 실지 거래가액의 원칙이기 때문에 실지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 거죠. 실제 필요 경비. 이때 요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실질 취득 가액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수선비 중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바로 뭐라죠? 자본적 지출액이라 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이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처분 단계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양도비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양도비. 그러면 지금 요 개정 규정 바로 5번은 뭐를 말하냐면은 요 실질 취득 가액을 구할 때에 요 실질 취득 가액에 더하라, 포함하라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 없이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네가 폐업할 때 물건을 갖고 있었으면 그 물건을 폐업한 걸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요때에 요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과된 요 부가치세 10% 요것도 어디에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그입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된 것이 올해부터는 바로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그 면세사업자일 때 부담하지 않았던 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10%. 그럼 이때에 이렇게 면세사업자,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과세사업자였던 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때는 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요 부가가치세도 어디에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있다면 이것도 어디에 실질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발생한 비용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양도하는 당에서 발생한 비용도 당연히 양도비라는 필요 경험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기에 역시 올해 추가가 된 거죠, 여러분.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추가되냐면 매매 계약서상의 인도 의무, 매매 계약서상의 인도, 물건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매매 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인도 의무를 이행해서 양도자 지출한 명도소송 비용이 있다면 이것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5번이고요, 여러분. 요거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과세사업자였던 자가 부가치세성 과세였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치세도 실질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매매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부담한 명도소송 비용 등이 있다면 이 명도소송 등의 비용도 양도비라는 필요금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5번에 대한 규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 자, 6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양도차익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까, 여러분?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대원칙이 뭐다고요, 여러분? 바로 실지거래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은 글자 그대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한 가액을 바로 실지거래가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가. 자,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수 하였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류가. 그럼 이때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대표인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매계약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매계약서. 그래서 여러분 실지 거래가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그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 가액에 대한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매계약서가 2장이 있어야 되죠. 즉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2장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는 매매 거래 단계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주로 요 보유하거나 처분한 당에서 발생한 비용이지만 매매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매매 계약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당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바로 증명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서류를 수취하거나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되는 수취 보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 발생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올해 개정된 거는 물론 뭐냐? 바로 요때에 이렇게 증명서를 수치 보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 납부했으니까 부가세 10% 납부 영수증 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끊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때 사업자는 뭐라냐면 그래 세금 계산서 끊어줄 테니까 부가치세 10%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자니 10%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계좌 이체하면 되는 겁니다. 계좌 이체. 그래서 이렇게 비록 증명서를 수치 보관할 뿐만 아니라 또는 이러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제 지출 사실이 바로 뭐에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것도 바로 필요 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된다. 요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바로 계좌 이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좌 이체. 또는 뭐 예금 잔고 증명서라든지 이렇게 금융기관이 증명서를 입증해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증명서 수치 보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좌 이체 등 실제 지출 사실을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서 한마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내용 역시 여러분 요거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별표 2개. 그래서 2018년부터는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계좌 간 이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7번. 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우리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되면 여기서 이제 뭐를 차감해야 되는 거죠?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는 거죠?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해 지금 개정된 건 바로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정리할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두 번째가 공제 대상이면 얼마를 공제 줄 거냐? 공제 금액입니다. 공제 금액. 이때에 바로 요 공제 대상이 올해 개정된 겁니다. 이거 별표 2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첫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는 거다 그입니다. 그래서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첫째, 두 가지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반드시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장기 보유라는 조건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을 말하냐? 3년 이상을 보유한 걸 말합니다. 3년 이상 보유.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러한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주겠다 그입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여러분 바로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역시 같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조합원 입주권. 여기서 조합원으로서 취득했다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죠? 당초 조합원 또는 원조합원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초 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뭐 해주겠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제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단 첫째 미등기 양도일 때는
미등기 양도일 때는 즉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까지는 2017년도까지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건 뭐냐면 바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8월 3일자로 우리 8월 2일자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신설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주택 이상자일 때는 이때는 세율이 누진세에다가 할증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받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일 때는 10% 할증과세가 되고요. 또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일 때는 여러분 20% 할증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누진세율에다가 10% 또는 20% 할증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자, 즉 2주택 이상자는 역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설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 이상이 해당이 되어서 누진세에다가 10% 또는 20% 할증 과세가 될 때는 이때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이 올해 이번 2018년도 개정사서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별표 3개 표시해놓고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개정된 것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죠. 자, 근데 요 개정된 내용은 2018년부터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19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요 개정상은 올해 2018년도 시험 대비할 때까지는 무시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자, 이제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양도 물건이 부동산 등일 때는 원칙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 바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끌 겁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양도소득세 세율로 적용하게 된다. 이걸 바로 뭐냐? 준용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 즉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나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나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율이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6%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 외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 규정. 그래서 결론 여러분 예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요거는 세율을 무겁게 하겠다는 중과세율 규정입니다. 중과세율.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여러분 누진세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가능하면 무슨 세율로 맞아라? 누진세율로 맞는 게 제일 적은 겁니다. 예외로 가면 뭐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 규정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진다 그입니다. 이때 중과세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미등기 양도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그래서 미등기 양도할 때는 여러분 7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은 다 이미 제목에서 냄새가 나죠. 하나는 미등기 양도,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비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 70% 때리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이때는 요 원칙 누진세에다가 몇 프로? 10% 포인트를 할증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누진세에다 10% 포인트를 할증 과세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남들은 6%부터 출발해서 42%까지 간데 여기다 각각 단계 6%, 15%, 24%, 35%, 38%, 40%, 42% 각각 단계별로 10%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 얘는 몇 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6%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52%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부터 52%까지의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올해 개정된 게 뭐가 들었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디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바로 입주권일 때는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바로 8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는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역, 즉 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지요, 또는 뭐 분양권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당첨권 등을 양도하면 이때는 보유 기간을 묻지 않고 무조건 이때는 여러분 바로 누진 50%로 과세해버리겠다 그입니다. 보유 기간을 묻지 않고 무조건 몇 프로 과세하겠다? 50% 과세하겠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 뭐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50% 중과 대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단순히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비례세율로 과세가 되도록 개정됐다는 것을 여러분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강의